네, 오늘 함께할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금융센터의 이기택 멘토 나오셨고요.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윤여민 멘토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관련 소식인데요.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기업들은 지금 생존을 위해서 미래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이겠죠. 앞서 6개 산업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나와주신 전문가들하고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멘토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국가 첨단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건 좀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3월 10일까지 어떤 이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동향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좀 부진한 부분이라고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수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에서 특히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이제 높은 상황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이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거의 지금 대부분 나오고는 지금 산업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요 어떻게 보면 산업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구군이 달렸다고도 해도 좀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싸움에 좀 껴들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저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뭐 반도체법이라든지 IRA 관련된 것들, 뭐 여기다 또 원전 관련된 것들이 계속 이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 같은 경우는 산업의 육성에 좀 상당히 공을 기울이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종목들 중에서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미래차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신호가 좀 나오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2차 전지에서 어떤 그런 분출되는 부분들이 좀 이런 섹터로 옮겨가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기택 멘토께서는 정부의 이렇게 적극적인 민간 뭐 자본을 활용한 육성책 어떻게 보셔요? 예, 뭐 상당히 긍정적인데 지금 상황에서 나온 이 대책은 사실 내수부양용이겠죠. 그러니까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불황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다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뭐 300조 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수도권에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일 텐데요. 네. 이 카드를 들고 나오게 된 계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향후 우리나라의 먹거리 중에서 뺏기면 안 될 최고의 핵심 먹거리가 반도체이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스마트폰과 PC가 이끌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반도체라는 게 뭐 미래차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 그리고 6G 통신 등 뭐 반도체가 들어가야 네. 되고 향후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서 선제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라는 향후 먹거리와 관련된 내수부양용 카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쪽 비중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 그쪽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서버와 관련돼서도 업황이 개선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6대 핵심 분야가 방금 전에 나갔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반도체는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어간 분야이긴 하죠. 계속해서 성장하는 분야로 저희가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 성숙돼 있는 분야지만 2차 전지, 미래차, 로봇, 바이오 이쪽은 모두 이제 초입 단계 내지는 이제 우리가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의 반등은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2차 전지 뭐 엄청나게 뜨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봇은 이제 뭐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미래차 디스플레이도 어느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반응이 있는데 바이오란 말이죠. 바이오는 이거는 뭐 몇 년 전부터 한번 뜨거웠다가 지금 식어서 올라갈 줄은 모르는데 정부가 이렇게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뭐 이렇게 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바이오에도 좀 훈풍이 불 걸로 보십니까? 윤여인 멘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바이오는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좀 공매도와 좀 상당히 많이 싸우는 좀 그러한 형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좀 반짝 어떻게 보면 특수를 좀 늘었었습니다만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발목을 잡혔던 것이 아무래도 이제 신약을 좀 개발하는 좀 신약 업체들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상 시험 자체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만연하게 지금 코로나19 당연히 회복세에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컨퍼런스
컨퍼런스가 좀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뭐 4월, 6월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모멘텀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일정 매매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뭐 서장진 명예회장이 좀 돌아왔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에도 어느 정도 좀 신호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좀 시가총액이 크면서 공매도가 가능했던 종목들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뭐 HLB, 뭐 메지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공매도가 많지만 오히려 숏시키지가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일정 매매가 가능한 뭐 신약 관련된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이 공매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땐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상반기 내에 좀 제약바이오 섹터도 한 번쯤은 제가 볼 때 좀 봐야 할 어떤 그러한 좀 종목들이 좀 몇몇 보인다라고 좀 예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런 발표가 어떻게 보면 주가 반등의 촉매제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뭐 이기택 정- 멘토께서는 어떻게 예, 보세요? 정책의 키워드를 보면 네. 사실 바이오 육성책이라는 키워드보다는 빅데이터, AI 기반의 바이오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도 현 정부에 들어서 가장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쪽이 원격 진료, AI 관련된 빅데이터 기반의 헬스케어 시장 육성책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사실 과거에 이제 얽매여 있는 그러니까 임상 3상이나 그런 쪽에서 계속 실패하거나 드랍되는 그러한 사례들을 봤을 때 향후에 신약 개발에 용이한 방법 그리고 진료받을 때 용이한 방법은 향후 기술을 빌릴 수 있는 방법 쪽으로 네. 국가 정책 방향이 틀어진 미세한 미세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향후에 실적이 지금 당장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빅데이터와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현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끌어갈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쪽은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부의 지금 정책의 초점이 의료기기나 원격 진료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이쪽으로 좀 맞춰져 있다. 그걸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6개 분야에서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전기차가 가장 뜨겁고요.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 우리가 다 투자할 수는 없고 그래도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2개 정도씩 고른다면 뭐 하시겠어요? 윤여인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보니까 전기차 특히 이제 미래차 관련된 좀 좋은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현대차 좀 기아를 중심으로 했던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많이 따라가지 못했던 모습인데 네. 일단 올해 뭐 실적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기차의 어떤 개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좀 미래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최근에 좀 뜨거웠습니다만 잠시 쉬었죠. 좀 로봇 섹터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불이 붙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삼성전자 지금 주주총회에서 지금 로봇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 좀 대기업들이 확실히 로봇에 좀 진심이다라는 부분들 또 이제 로봇이 결국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좀 퍼지면서 아무래도 로봇 관련된 네. 종목들까지 오늘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차, 단기적으로는 로봇이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금 2차 전지보다 좀 제가 볼 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래차라고 하시면 2차 전지가 포함된 얘기고요. 그리고 로봇까지 아까 6개 주제 중에는 그쪽을 보시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기택 멘토 의견 어떠십니까? 좀 다르신가요? 예, 뭐 쏠림은 정상으로 회귀한다라는 주식 격언을 좀 봤을 때 어느 정도 쏠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정상으로 회귀하는 구간이 좀 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게 가장 소외가 됐던 게 이제 반도체 분야이고 정부에서도 가장 핵심 분야로 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으로 회귀하는 시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여져서 첫 번째는 반도체 하반기나 내년도를 본다라고 하면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쪽에서 뭐 빅데이터나 AI, 원격 진료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맞서지 않는 투자가 좀 필요한데 성장 쪽에서는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네. 쪽이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다시 또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있는 무거운 종목들이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 시장은 워낙 크고 덩치들이 크다 보니까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올 하반기 내년까지 내놓고 본다면 반도체도 적극적으로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기택 멘토께서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뭐 의료 기기라든지 뭐 이쪽으로 보자라는 말씀이고요. 원격 진료 포함입니다. 자, 정부의 6대 핵심 첨단 산업 집중 육성과 관련된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전기차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극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의 시총 1, 2위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두 회사의 시가총액 더해보면 거의 32조 원 이렇게 되면 네이버나 기아차의 시총하고 비슷해졌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뜨겁게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양극재만 이렇게 갈 것이냐? 시장에서는 양극재 다음에 소재들 뭐 실리콘 음극재나 CNT 도전재 이런 쪽으로 약간 매기가 옮겨가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여민 멘토하고 먼저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2차 전지,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쏠림이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양극재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좀 돌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알박 관련된 쪽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좀 상당히 시세가 나오면서 사실은 2차 전지 쪽에서 좀 키 맞추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뭐 CNT 도전이라든지 뭐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신고가를 한 번쯤은 좀 갔다 온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양극재의 어떤 상승세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더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룸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이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뭐 CNT 도전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배터리 성능이라든지 뭐 소재에 대한 고민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한 번쯤은 좀 이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뭐 나노신소재라든지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조정을 좀 잘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좀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급격하게 조정을 받은 뭐 제주전자재료가 조금 더 안전한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택 멘토의 의견도 좀 들을까요? 예, 뭐 지난주였죠. 뭐 테슬라에서 뭐 인베스터 데이를 했었는데 뭐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드디어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이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됐고, 그 이후에 사실은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한 차례 더 올라간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기존의 세단 대비 2배 이상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충전 시간 때문에 사실 트럭이 전기차 쪽에서는 선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무엇보다 최선호가 돼야 될 게 이제 음극재,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실리콘 음극재와 CNT 도전재가 개선이 되고 그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전 시간 단축과 그리고 주행거리 성능에 따라서 앞으로 이쪽이 주목받을 것이다라는 게 리포트의 핵심 내용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이미 지난달서부터 충분히 시세에 보답을 하고 있었고, 그걸 향후에 어떻게 해석을 할지에 대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트럭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추는 배터리 탑재량이라든가 충전 시간 단축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핵심 과제가 될 텐데, 그런 쪽으로 매기가 몰린다라고 하면 이제 핵심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나노신소재라든가 대주전자 재료가 궁극적으로 투자자들한테 러브콜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재료. 아까 윤여민 멘토께서는 나노신소재보다는 대주전자 재료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뭐 주가가 좀 나노신소재는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의견이셨으니까 한번 이제 양극재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이미 투자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들고 계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신규 투자를 고려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이제 대안으로 다른 소재주들을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실리콘 음극재, CNT 도전재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죠. 다음 주제는
현대 기아차 저희가 골라놨습니다. 자, 미국 내 판매, 그다음에 IRA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오르내림을 반복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두 회사 모두 주가가 좀 괜찮은 편이고 오늘은 특히 기아차가 굉장히 강하네요. 4%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얘기를 좀 나눠보죠. 윤여인 멘토부터 하실까요? 네, 사실 현대차, 기아를 좀 보유하신 주주분들은 상당히 좀 작년부터 힘든 제가 볼 땐 고난의 시간을 좀 보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실적 같은 경우는 늘 서프라이즈가 참 잘 나왔습니다. 다만 뭐 디젤 기입부터 시작해서 뭐 IRA 피해 관련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맞으면서 주가가 사실 올라갈 때마다 다시 뭐 어떻게 보면 저항을 맞는 좀 그러한 좀 그 현상이 계속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17만 원을 넘어가나 했었습니다만 다시 또 이렇게 또 조정을 받는 좀 그러한 상황이 좀 펼쳐졌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6만 원대껏 빠지는 좀 그러한 좀 낙폭을 좀 보였었는데 확실히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RA 관련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됐었습니다만 뭐 리스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적용을 받는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고요. 특히 또 이제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많은 차량이 좀 팔리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최근에 뭐 선단 수요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뭐 렌터카 회사라든지 뭐 기업, 그다음에 뭐 정부기관의 어떤 수요를 좀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수요가 뭐 올해 거의 50%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확실히 좀 수요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은 제가 볼 때는 좀 리포트들의 어떤 매수의 어떤 가격이 올라가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의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수요가 확인이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실적으로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부분들 여기다 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로봇부터 시작해서 UAM 같은 다양한 지금 사업을 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올 상반기에 뭐 자율주행 관련된 또 G90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 모멘텀이 한 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힘드시겠지만 좀 더 홀딩하는 전략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조금 더 들고 가면서 봐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기태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사실 고난의 행군을 했던 투자자로서 네네. 사실 뭐 자동차 관련돼서 억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애플카 이야기가 나왔던 그 기아차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원 정도 선을 계속해서 6분기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던 그 거기에 뭐 기인했던 부분은 사실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던 주가가 회귀하는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고 주가가 올라갈 만하면 소비 위축이 나왔었고 또 주가가 올라갈 만하면 뭐 반도체 이슈가 나왔었고 그랬기 때문에 관련된 그 자동차 관련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IRA 법안의 피해주로서 거론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또 밸류가 낮아지는 실적이 좋았음에도 주가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과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이슈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팔릴 거다라고 본 정도의 수준의 주가 수준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향후 뭐 EGMP를 통해서 차량을 가장 싸게, 가장 대량으로 잘 만들 수 있는 완성차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현대 기아차였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후발주자인 폭스바겐이라든가 뭐 여타 업체들도 이제 GMP 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차량 완성차 업체들은 경쟁이 더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비 위축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는 구간에서 현기차도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잔밋빛 전망만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예전에 그 가격을 회귀를 합니다만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그러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아차가 오늘 4% 넘게 오르고는 있지만 사실은 8만 원이 지난해 6월부터 한 번도 뚫고 올라가질 못한 일종의 저항선이거든요. 기아차도 여기서 또 한번 무너질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한 17만 원, 뭐 18만 원 선에 올라오면 또 좀 힘을 잃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구간을 깼던 게 IRA 법안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였거든요. 불확실성은 주가에 항상 있다라고 보여지고 가장 두터운 매물벽이 있는 게 뭐 시세적으로 봤을 때는 7만 5천 원대부터 8만 5천 원대입니다. 딱 중간 가격까지 올라왔는데 기아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 기아차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투자에 마무리를 좀 져야 되는 구간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그 있겠습니다. 저항이 쉽게 뚫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현대기아 오늘 어쨌든간 꽤 상승세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저항선을 뚫고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또 여기서 주저앉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다음 주제 저희가 뽑아놓은 것은 XR 시대, 그러니까 이 눈에 쓰고 메타버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애플도 내놓는다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LG 쪽에서도 개발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게 이슈가 좀 될까요? 윤혜민 멘토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 홀로그램 관련된 뉴스는 결국은 메타버스. 네. 결국 이제 메타버스는 결국 XR 기계로 저는 이제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홀로그램 관련돼서 뭐 관련주로서 지금 이제 오르내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이제 XR 기기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XR 기기 관련된 부분들 뭐 사실은 어제 메타가 좀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좀 점유를 하면서 좀 선두를 좀 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애플이 좀 참전을 한다는 부분이 있었죠. 결국 이런 측면에서 XR 시장에서 어떤 충성도 고객이 높은 또 애플 어떤 제가 볼 때 사용자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 쪽에 대한 제가 볼 때 먼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홀로그램 관련된 부분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텐츠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보다는 오히려 좀 하드웨어 쪽 관련된 기기 쪽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뭐 제가 볼 때 뭐 하반기쯤에 제가 볼 때 한번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무가래든지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네. 좀 기기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XR, VR 뭐 여러 가지로 부르죠. 다 합쳐져 있는 걸 이제 저희가 XR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기택 멘토께서는 이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관심 두고 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뭐 지금 당장 숫자로 나오는 종목이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먹거리는 확실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그 방향성에 어떤 배팅을 할 것인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 투자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거기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투자자가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부분에 의문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방향성이 확실하다는 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인공지능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고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미래의 영화를 보면 다들 등장하는 건데 우리 현실로 이제 다가오는 앞으로 미래의 현실에 다가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글을 쓰고 거기다가 대화를 하면서 그 일상이 아닌 메타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상에서 생활하는 그 시간이 더더욱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현재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생활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개화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적을 동반한 주식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래서 결국엔 궁극적으로 이러한 하드웨어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드웨어 쪽으로 좀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방금 전에 뭐 인공지능 얘기 잠깐 하셨으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GPT-4 출시 얘기가 나왔고요. 관련주들 오늘 또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GPT와 관련된 산업 쪽으로 그리고 그 뒤에 뒷단에 있는 여러 가지 영역까지 앞으로 좀 넓혀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윤여인 멘토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지금 GPT-4가 지금 오늘 좀 나왔죠. 그리고 일단은 좀 뭐 계속 나오는 뉴스가 지금 상당히 뭐 지금 아웃퍼폼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생물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뭐 1등을 했다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중국 바이두 AI 챗봇 지금 어니봇이 좀 출시될 것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다. 여기다 또 제가 볼 때 이번 달에 뭐 이제 정부에서 AI 관련된 제가 볼 때 뭐 정책 관련된 부분도 좀 발표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런 모멘텀들이나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실 시장이 조금 힘들 때마다 AI와 로봇이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의 방향성을 내는 시장이 커지는 부분들 여기에 또 미국의 빅테크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AI 관련된 많은 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는 크기와 어쨌든 방향성은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1차적인 시세는 나왔고 이제 결국은 이제 옥석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숫자가 좀 나오는 종목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길게 넓게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숫자가 찍히는 쪽은 AI 반도체로 좀 넘어가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그런 쪽에서 뭐 GPU에 좀 많이 좀 들어갈 수 있고 좀 이런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AI 관련된 메모리를 좀 생산하는 좀 업체들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최종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시세가 좀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리스크 관리 하신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좀 반도체 쪽으로 좀 더 시선을 좀 돌려보면서 안전한 좀 투자처를 좀 찾는 것이 어떤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방금 전에 뒤에 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관련주들보다는 반도체를 보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주가가 좀 오르기는 올랐죠. 이기택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이 오픈 AI 관련주들 조금 네. 저희가 담아야 될까요? 뭐 생성 AI 관련돼서 방향성은 사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네.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 왜냐하면 대중이 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대세적인 흐름은 막지 못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과거 사례에서 좀 떠올리는 저 나름대로의 이제 뇌피셜을 좀 돌려보면 저희가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을 분해해가면서 거기에 카메라가 뭐가 들어가고 어떤 사양이 들어가고 메모리가 뭐가 들어가고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를 사용하고 그거는 어디서 생산을 하고 라고 해서도 충분히 투자를 두세 배 이상의 투자의 성과를 처음에는 하드웨어 쪽에서 봤거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고 거기에 음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뭐 영상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20배에서 30배가 넘는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경험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 서버가 필요할 거니까 그리고 가장 앞서 있는 회사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일 것이고요. 하드웨어로 보면 뭐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 정도가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뭐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투자금을 회사들은 어떻게 회수할 거야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먼저 뭐 유료화를 한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광고를 노출시킬 거야라는 부분에서 투자금 회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디어 랩사라는 정도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좀 여기 선택지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광고 쪽도 같이 디지털 광고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이제 MS 쪽에서 GPT-4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구글도 얘기를 할 텐데 자칫 구글이 이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 코닥의 뭐 과거를 겪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군요. 검색 시장이 지금 1위는 구글이지만 지금 이 챗GPT와 관련된 오픈 AI 생성 AI 쪽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죠. 자, 시장의 이슈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기택 멘토께서는 휠라홀딩스 가져오셨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윤여민 멘토는 두산에너빌리티, 이제는 다시 봐야 할 원전 대장주. 오늘 원전주들 좀 괜찮은데요. 이기택 멘토부터 먼저 하실까요? 예, 뭐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우려 때문에 뭐 거의 반토막 이상 난 주가가 약간 회복하고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휠라홀딩스의 대표 브랜드는 휠라와 아큐시네트입니다. 아큐시네트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타이틀리스트의 회사입니다. 타이틀리스트가 이제 2013년도 모멘텀이 좀 생길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골프공의 신제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세 그러니까 북반구에는 골프 시즌이 온 것도 있지만 신제품이 나오면 주가가 매출이 항상 레벨업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타이틀리스트 프로 V1 새로운 골프공이 나와서 큰 비중의 매출을 차지하는 골프공이 새로운
성장으로 도약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큐시네트는 올해 어느 정도 성장을 확보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로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에서 선전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없던 시장이 열리는 중국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로 최근에 시장이 확실한 뭔가의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을 원한다라고 하면 휠라홀딩스 같이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돼서 숫자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되려 선호되는 종목으로 각광받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휠라홀딩스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필라홀딩스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제시해 주실까요? 예, 저번에 낙폭이 컸던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박스권 상단 하단 구간인데요. 5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겠고 네. 순절가는 3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8,750원, 목표가 5만 원까지 제시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윤혜민 멘토가 가져온 두산에너빌리티 얘기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원전 관련된 지금 섹터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좀 대장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작년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지금 연결 기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조 1,0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7% 이상 좀 증가 모습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결국 보게 되면 이제 SMR 관련된 좀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의 첫 이제 SMR 프로젝트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제가 볼 땐 좀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다는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이 SMR 관련돼서 우리나라 상당히 좀 선두주자로 나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SMR 관련된 좀 사업 역량을 좀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또 다양한 좀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좀 청정 수소 관련된 특히 이제 수소 관련된 좀 모멘텀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1,700톤 정도의 지금 이제 이 액화 수소를 좀 생산을 하면서 결국 이제 액화 수소에 대한 어떤 유통 인프라 확보라든지 수요 확대에 네. 제가 볼 때 정책적인 제가 볼 때 수혜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이 이제 다음 달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지금 정상회담이 있는데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법이라든지 IRA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미국의 지금 이제 결국은 좀 소송 중이죠. 지금 이제 이 한수원과 미국의 어떤 제가 볼 때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이런 부분을 좀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수원이 제가 볼 때는 원전의 수출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풀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에 두산에너빌리티 계약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1조 1,500억 원 카자흐스탄 복합화력 발전소 계약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니까 도리어 주가는 살짝 빠지는데요. 아마도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있었던 것 같고요. 2020년도에 카자흐스탄 쪽에서 했던 공사 계약이 여기로까지 이어졌다. 회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윤혜인 멘토 오늘 관심주는 두산에너빌리티였는데요. 1차 목표가가 아까 얼마라고 제시하셨죠? 네,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500원 좀 말씀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확인하시고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오늘 여기까지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